자, 마지막 제주죠. 5월 과자. 특별법, 주임법. 우리가 전속기간 갱신요건까지 해서 184페이지. 자, 오늘은 오른쪽 185페이지 대항력. 이쪽부터 할게요. 지금부터 볼 게 이제 주임법, 상가, 임대차, 주택, 상가, 가등기 담보법, 집합건물법, 실명법, 이렇게 이제 5개 법을 봐야겠죠. 특별법 6문제 나오는데, 공부 조금 하면 3문제는 맞춰요. 난이도가 하로 나오니까 중하.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하면 4문제 맞춰요. 4문제 맞추면 잘 본 거예요. 2문제는 못 맞춰요. 2문제는 어렵겠네요. 그러니까 6문제 중 3문제, 4문제만 맞추면 특별법은 성공한 거고, 나머지는 이제 민법에서 싸움이에요. 그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잖아요. 합격 여부는 민법에서 판가름 나요. 특별법은 제가 가르친 것만 하면 무조건 3문제는 맞춰요. 거기서만 실수하지 않으면. 그래서 오늘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기본된 것, 법 조문. 여기서는 절대 실수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배운 것만 해도 정확히 3문제, 4문제까지 맞춰요. 그 다음 이제 주택에서 지금부터 볼 대항력, 이쪽부터 대부분 판례가 많이 나와요. 이 판례까지 알면 좋겠지만 일단은 법 조문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합주한 전속기간 법 조문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주택이 특히 판례가 좀 많은데 주택이 양이 제일 많죠. 5가지 법 중에서. 이 판례까지 다 했다가는 오늘 실명법까지 못 가요. 4시간 동안. 그래서 쉬운 판례는 제가 해드리겠지만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거, 살짝 복잡하고 어려운 건 판례 특강 행사 할 거예요. 이번 주. 그래서 그래야 실명법까지 오늘 또 4시간 동안 나가요. 그래서 어려운 판례, 가담법도 좀 어려운 판례가 있어요. 시험에 근데 나와요. 별 3개짜리 왕별짜리 판례가 있는데 좀 어려워요. 조금 어려운 건 판례 특강 행사고, 오늘은 가장 반드시 알아야 될 거, 조문, 그 다음에 쉬운 판례. 이 정도면 할만한 판례, 그거 위주로 갈게요. 자, 대항력. 주택 임차인이 중간에 주인이 바뀌어서 내가 남은 기간 살 수 있으려면 주인이 바뀌었다. 제3자죠. 갑이 병한테 팔았죠. 내가 2년 기간으로 살고 있는데 주택 임차인인데 중간에 주인이 바뀌었어. 팔려서 바뀌었거나 또는 경매로 날아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원래 채권자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들이댈 수가 없어요. 새 주인이 나가라 하면 나가야 돼요. 하지만 세입자, 주택 임차인,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도받고 즉 점유하고 내가 들어가 살고 주민등록을 꽂으면 등기를 하지 않아도, 왜? 주인이 등기를 안 해주니까. 등기 안 해도 세입자 스스로 인도받고 내가 동사무소 가서 주민센터 가서 주민등록 받으면 제3자에 대한 새 주인에게 들이댈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매수인일 수도 있고 경락인일 수도 있어요. 이게 주임법에서 요구하는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이에요. 대항 요건. 대항이라는 것은 항상 제3자에 대한 관계예요. 제3자에게 들이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대항하냐 대항 못하냐 그거예요. 그래서 주택 임차인이 인도받고 주민등록 꽂으면 그 다음날 오전 0시, 그러니까 오늘 밤 자정이죠. 그때부터 제3자에게 저 남은 기간 살 거예요 들이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대항력이에요. 대항요건, 주택에서 요구하는 대항요건은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이 대항요건을 갖추면 제3자에 대한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대항력. 그래서 다음날 오전 0시, 오늘 밤 자정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내가 인도받아라, 그러면 이사 들어가라 얘기고, 항상 점유는 직접 점유, 간접 점유. 직접 점유는 안 나와요. 간접 점유만 나와요. 의리, 병한테 또 전대차를 하죠. 다시 새끼친다는 얘기지. 항상 전대차는 주인 허락을 받아야 돼요. 자, 주인 허락받아서 주인 저 병한테 새끼 좀 칠게요 하는 거예요. 병이 들어와 살게 할게요. 그럼 주인이 콜 하면 병이 이 집에 이제 이사 들어오는 거예요. 이 병을 누구라고 한다? 전차인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임차인은 전대인이 되겠죠. 빌려줄 때 빌릴 차니까. 그러면 임차인이 지가 안 살고 다시 전대차하면
이 새로 들어온 전차인이 당연히 이사 들어왔겠죠. 점유하겠죠. 그 다음에 이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꽂아야 돼요. 이건 대부분 판례예요. 그래서 전대차 한 경우에는 을은 간접 점유자가 될 거고 이 사람 새로 들어온 전차인이 직접 점유를 할 거예요. 이 직접 점유하고 있는 전차인이 자기 앞으로 주민등록을 꽂아줘야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해요. 즉 임차인이 인도받고 주민등록 받고 있다가 중간에 세를 줬다. 그러면 임차인은 대항력권 갖췄죠. 근데 전차인이 주민등록 안 꽂아버리면 헛물이에요. 헛물. 전차인이 꼽아주지 않으면 임차인 주민등록 박아도 대항력 없어요. 그래서 전대차 한 경우에는 현재 살고 있는 직접 점유하고 있는 이 전차인 병이 주민등록을 꽂아줘야 된다. 이게 꽤 잘 나오죠. 그래서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꽂아줘야 누가 대항력을 취득한다고요?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는 거예요. 자, 전차인은 대항력 취득 못해. 그냥 주인이 어미가 대항력 가지면 새끼도 보호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어미, 새끼친 임차인이 대항력 취득하고 그럼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으면 자기도 보호된다는 얘기지. 전차인도 들이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인도에서 나온 점유에서 나온 간접 점유도 가능해요. 이렇게도 나오고 세줬다. 그러면 직접 점유자인 전차인이 당연히 이사는 들어갔을 거고 전차인이 주민등록권자 이걸 다 외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언제 주민등록 효력이 발생하느냐. 언제 원래 보통 도달시인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전입신고한 때가 아니라 행정청 주민센터가 수리해 준 때, 즉 전산 등록했을 때. 그래서 내가 전입신고 하잖아요. 그 직원한테 쇽 제출하죠. 이게 도달이거든. 그때 아니야. 걔가 직원이 내 전입신고서를 딱 받고 전산에 등록했을 때 그때 수리 시 주민등록 신고 효력이 발생해요. 그 다음 이와 같은 대항 요건인 인도 받고 이사 들어가고 주민등록 꽂은 것은 계속 유지해 줘야 돼요. 계속. 중간에 이사 가거나 중간에 전출 가거나 주민등록 빼면 안 돼요. 임차인. 그래서 경매 다 끝날 때까지 배당 요구 종기까지 뭐 이건 중요하지 않고 계속 유지해라. 중간에 인도 및 주민 요건을 상실하면 대항력 우선 변제권도 다 날아가 버려요. 계속. 그래서 이 대항 요건은 대항력의 취득 요건 플러스 전속 요건이다. 그런 말이 나와요. 계속 가지고 있어라. 전속 요건이란 말이 나와요. 계속 가지고 있어라. 그러면 전속 요건이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유치권에서도 유치권자가 계속 승용차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치권에서도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자 전속 요건이다. 그런 말이 나와요. 자, 이게 가장 기초예요. 대항 요건. 동그라미 1번. 임대차는 주택임대차죠. 등기, 주택임차인이 등기를 안 박아도 이 주택임차인이 주택 인도받고 이사 들어가고 주민등록을 꽂으면 그 다음날 오전 0시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 이게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취득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때 전입신고한 때 주민등록 된 걸로 본다. 법 조문이죠. 그래서 전입신고하면 주민등록 된 걸로 봐요. 자, 인도받는 거, 인도가 점유예요. 간접 점유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의리병한테 새끼쳐도 괜찮다 이거예요. 간접 점유 모두 포함한다 하면 무조건 맞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간접 점유가 나오면 소수로는 다 긍정으로 끝나야 돼. 간접 점유 안 된다 다 X예요. 간접 점유도 직접 점유하고 똑같은 점유예요. 자, 그래서 2번이 별 3개죠. 임차인이 을이 임대인, 주인, 갑 승낙 얻어서 병한테 전대차했죠. 자, 을로부터 세 들어간 그 전차인 병이 인도받고 자,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쳐야 돼.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전차인이 현재 살고 있는 직접점유자 전차인 앞으로 주민등록이 꽂혀야 누가 대항력을 취득한다고요? 임차인이 취득해요. 그러니까 임차인 지 주민등록 박아놔도 전대차하면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안 박으면 대항력 취득 못한다는 얘기. 그래서 항상 전대차하면 현재 살고 있는 전차인이 주민등록 꽂아라 이렇게 외우면 돼요. 전차인이 꽂아라. 그래야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다. 자, 이제 주민등록 관련된 밑에는 다 대부분 판례예요. 자, 가장 중요한 거 할게요. 동그라미 1번이죠. 별 3개. 주민등록 신고는 행정청 주민센터에 내가 전입신고서 딱 책상에 갖다 놓은 도달시가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때 효력이 발생해요. 수리 마수리 그렇게 외우면 돼요. 수리 마수리. 수리가 나와야 맞는 지문이요. 도달시 이렇게 장난쳐요. X예요. 수리한 때 효력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주민등록은 꼭 내 주민등록, 임차인 본인 주민등록이 하나잖아요. 같이 살고 있어야 돼요. 공동생활하고 있는 걸 전제로 배우자, 자녀 주민등록도 포함해요. 그 얘기는 식구가 3명이야. 내가 임차인으로 계약서 썼어요. 그러면 같이 살고 있으면 나는 사정상 전입신고 안 하고 내 부인이나 새끼 하나 주민등록 꽂아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같이 살고 있는 걸 전제로 가족 주민등록도 포함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별 3개 4번 주택의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점유 플러스 주민등록 같은 말이에요. 점유 및 주민등록은 인도 및 주민등록은 이 대항력 취득할 때뿐만 아니라 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 존속하고 있어라. 시점은 경매 다 끝나는 배당 요구 날짜가 있거든요. 언제까지 배당 요구하세요? 법원에서 편지 와요. 그 배당 요구 마지막 날까지. 배당 요구 종기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라. 별 3개예요. 그래서 중간에 주민등록을 빼거나 일시 퇴거 그딴 말이 나오면 대항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자, 6번 별 3개. 그런데 임차인 의사와 무관하게 내 주민등록이 주민센터에 의해서 직권말소됐어요. 자, 이거 대법원 판례예요. 어렵지 않으니까 하는 거요. 내가 유럽 여행 갔어. 주민센터에서 호구조사 나오죠. 호구조사 나. 또 들여도 며칠을 와봐도 집이 없어. 그래서 내가 짜간지 알고 내 주민등록을 직권말소 시켜버린 거야. 이 사람 짜가서 입자구나. 살지도 않으면서 주민등록 돼 있구나. 우리 동네 안 살구나. 그래서 행정청 주민센터가 내 주민등록을 직권말소했어요. 자, 그러면 나는 억울하죠. 이 자식들이 말이야 3번만 오고 말이야 2달 후에 나 유럽 갔다 와서 한번 와봐야지. 억울하지만 임차인의 대항력은 상실합니다. 무슨 이런 이상한 판례가 있어. 내 잘못 없죠. 주민센터 잘못이죠. 걔들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잘못이죠. 하지만 내 대항력 상실해요. 외워야 돼요. 내 잘못 없이 임차인 의사와 무관하게 내 잘못 없이 그 말이에요. 임차인 잘못 없이 임차인 주민등록이 주민센터 행정기관에 의해 직권말소됐다 하더라도 나는 억울하지만 일단 대항력을 상실시켜버립니다. 이상한 판례예요. 이상한 판례야. 아니 내 잘못 없는데 왜 나한테 책임을 묻냐고. 왜 그럴까요? 국가편. 여러분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요. 대법원은 국가편이에요. 국민편 안 들어요. 대항력 상실시켜. 자, 그러면 대법원을 연락이 오게. 내 잘못 없는데 왜 내 대항력이 상실되냐고. 그러니까 대법원이 그래요. 끝까지 한국말 들어봐요. 그래요. 끝까지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보라고. 그래 끝까지 들어보라는 게 기억 판례예요. 자, 내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후 이제 여행 갔다 왔어. 뭐야? 왜 내 주민등록이 사라진 거야? 주민센터 가서 한번 욕해주고 그 다음에 이 주민등록법에서 정해진 이 절차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 주민센터에서 아유 죄송합니다. 선생님 몇 번 갔는데 안 계셔서 짜간 줄 알아서 말소시켰어요. 미안해요. 자, 재등록 딱 박아줬어. 그러면 밑에 가요. 재등록이 이루어졌다면 주민등록 다시 꽂혔죠. 그러면 그때부터가 아니라 애초에 말소된 때로 소급이 중요해.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부터 내 대항력은 상실되지 않는 걸로 봐줘요. 유지된다 얘기야. 즉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서 정해진 이의 절차에 따라 이의제기해서 다시 재등록이 바뀌면 주민등록이 다시 바뀌면 괜찮다 그 말이야. 소급에서 대항력 유지시켜주니까 상실된 효과는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돌아가냐고. 국민을 나를 힘들게 했잖아. 왜? 만약에 내 이의 절차 재등록 안 되면 나는 피해본다는 얘기예요. 결국
국민을 힘들게 한 판례죠. 내 잘못 없이 직권 말소되면 그냥 애초부터 내 잘못 없으니까 애초부터 상실 안 시켜야지. 돌아갑니다. 그래서 내 느낌대로 가면 대항력 상실하지 않는다 하면 넘어가 버린다는 얘기요. 내 잘못 없으니까 상실 안 되겠지, 맞겠지. 아니에요. 상실됩니다. 원칙이 더 중요해요. 원칙. 그래서 외웁니다. 행정청이 직권 말소하면 원칙 대항력 상실. 이렇게 외워야 돼. 원칙 상실. 단 내가 고생해서 주민센터 가서 이 제기해서 재등록이 바뀌었다면 괜찮아져. 소급 유지. 이렇게만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만. 소급 유지되니까 딴 놈이 있어도 나는 들이댈 수 있다죠. 그 후 생긴 저당권자인데. 그게 두 번째 줄 문장이에요. 두 번째 줄. 그래서 여기서 주민등록에서 판례가 많이 있지만 1번, 4번, 6번 이 정도는 반드시 해야 될 기초 판례예요. 자,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대항력의 내용. 대항력의 내용 다음 페이지 왼쪽 오른쪽에 판례 밭이에요. 판례밭. 여기가 어려워. 주임법은 여기 판례가 어려워요. 여기서는 기본적인 거 할 만한 판례 한두 개만 하고 나머지는 이제 프랙티컬하게 살게요. 자, 대항력의 내용. 자, 봐봐요. 을이 인도 및 주민등록을 박았죠. 인도 및 주민등록. 이사 들어갔고 주민등록도 꽂았어. 보통 우리 이사 들어가면 바로 인도는 받을 거고 점유할 거고 이게 점유예요. 그 다음에 전입신고도 이사 들어가자마자 신랑 보내. 신랑아 너는 짐도 정리 안 하니까 빨리 주민센터 가서 전입신고내. 근데 요즘은 또 인터넷으로 돼버리대. 좋은 세상이야 우리나라. 우리나라 같이 인터넷이 발달된 나라 없죠. 전자정부. 그래서 집에서 이제 주민센터 안 가고 집에서 전입신고도 가능해 인터넷으로. 자, 꽂았어. 자, 내가 기간 2년으로 세 들어갔는데 중간 1년쯤 살고 있는데 주인이 아파트를 팔았어요. 병한테. 매매. 그러면 항상 내가 을이 돼야 돼. 임차인이 돼야 돼. 내가 아파트에 새 살고 있는 주택 임차인인데 중간에 주인이 아파트를 병한테 팔았다. 그러면 이 병은 이 내가 살고 있는 임차주택을 양수한 임차주택 양수인이라고 해요. 그러면 나는 대항 요건을 갖춰놨기 때문에 설사 주인이 바뀌어도 들이댈 수가 있는 거예요.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주인이 당신 나가 해도 안 나가도 돼요. 남은 기간 버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매수인이든 경락인이든 똑같다겠어요. 자, 문제는 내가 보증금 3억에 지금 전세금이라고 하죠. 우리는 전세금 3억에 아파트 2년짜리 새 살고 있는데 중간에 주인이 바뀌면 나중에 시간이 1년이 지나서 1년 살 수 있으니까 이사 갈 때 전에 계약서 쓴 전 주인한테 전세금 받아가느냐, 중간에 주인이 바뀐 주택 양수인 병한테 전세금 받아가느냐, 즉 세입자 입장에서 누구한테 전세금을 달라고 해야 되냐. 병이란 얘기예요. 병. 자, 주택이 양도되면 임차주택 양수인 새 소유자 병이 갑이 가지고 있던 기존 임대인 지위가 있었잖아요. 임대인, 임차인. 주택 양수인이 갑이 가지고 있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요. 임대인 지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세입자 이사 갈 때 전세금 빼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전세 끼고 산다고 하는 거예요. 전세금은 내가 돌려줘야 돼. 그러니까 매매대금이 5억이다. 전세 3억짜리 세입자가 있으면 내가 아파트를 살 때 매매대금으로 2억만 주는 거예요. 왜? 내가 3억 돌려야 되니까. 그래서 만약 5억 줬다. 바보지, 바보. 큰일 나는 거지. 나중에 전세금을 내가 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법이에요. 주택, 임차주택의 양수인, 새 소유자는 갑이 가지고 있던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임대인의 지위 중 가장 중요한 게 나중에 세입자가 이사 갈 때 돌려줘야 될 보증금 반환 채무예요. 따라서 주택 양수인 병만 보증금 반환 채무 부담, 병만 부담. 전 소유자 갑은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한다. 이렇게 외워야 돼요. 우리 전세권, 물권 전세권에서도 똑같았어. 물권 전세권으로 줬어요. 목적물 소유권이 팔렸어요. 거기서는 새 소유자만 전세금 반환 채무 부담. 전 소유자 설정자죠. 전세권 설정자는 면한다. 이렇게 나왔죠. 똑같아.
사람 단어만 바뀌지 병만 부담 갑은 면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주택 양수인 병만 보증금 반환 채무 부담. 따라서 어른 갑한테 이사 갈 때 갑한테는 내 보증금 주세요 할 수는 없다. 이런 지문까지 뜬다는 얘기예요. 병한테 줘야 된다. 맞는 지문. 갑한테 달라거라. X 지문. 자, 따라서 어른 병한테 보증금 받고 이사 가는 거예요. 병만 부담 외우시고. 하지만 이제 예외가 있어요. 기간이 끝났어. 기간 만료 후 팔린 사건이에요. 기간이 만료된 후 이제 을이 갑한테 전세금 주세요 3억 주세요 하고 이사 가려는데 기간 만료 후 갑이 이때 팔았어요. 자, 그러면 을은 기간이 만료된 후 아파트가 팔렸을 때 이 사람은 처음 보잖아. 얼굴도 마주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전세금 달라고 하기가 조금 껄끄러워. 그럴 때는 이의제기를 하면 돼요. 이의제기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 버리거든. 따라서 을은 갑에게서 병으로 임대인주의가 넘어가는데 그 승계되는 이걸 나는 원하지 않는다. 넘어가는 거 원하지 않아. 이의제기하면 상당 기간 내에 이의제기하면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을은 이의제기하면 자기 전주 2년 동안 그래도 가끔 전화통화한 갑 당신이 나한테 전세금 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의제기하면 갑의 을에 대한 보증금 돌려줄 채무는 소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의제기하면 양도인은 갑이에요. 갑의 을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의제기 들어오면 갑이 얘기하는 거예요. 병, 얘가 나한테 전세금 받기를 원하네. 너 매매대금 나한테 5억 다 줘야겠어. 내가 줘야 돼. 이런 경우는 대부분 판례에 따라. 그래서 어렵지 않아. 이의제기하면 안 넘어가. 안 넘어가니까 갑이 줘야 돼. 이렇게 쉽게 외워야 돼. 외우는 건 쉽게. 오케이. 이게 잘 나오는 대부분 판례예요. 자, 동그라미 1번 별 3개 법 조문이죠.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그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야 돼. 주택이 넘어갔구나. 왼쪽에서 갑이 병한테 팔았구나. 이 세 소유자 양수인 병은 갑이 가지고 있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걸로 본다. 이게 법 조문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그렇지. 임차주택 양수인 새로 산 새 주인은 갑이 가지고 있는 기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걸로 본다. 자, 그러면 임대인 지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세입자가 방 뺄 때 전세금 돌려주는 거야. 그래서 동그라미 2번으로 가는 거예요. 2번하고 기억 별 3개. 자, 주택 임차인이 머릿속에 계속 그림을 그려야 돼. 을이 오른쪽 을이 대항력을 갖췄죠.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을 받았다는 얘기야. 대항력을 갖춘 후 1년쯤 살고 있는데 주인 임대인이 병한테 소유권을 넘겼어요. 자, 읽으면서 이해를 해야 돼. 양수인 병이 임대인 지위, 갑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자, 이걸 외우는 거예요. 양수인만 보증금 반환 채무 부담. 양도인 갑은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한다. 그래서 가장 짧은 단어. 병만 부담. 갑은 면해. 이렇게 오는 거예요. 더 짧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양수인을 병으로 하고 병만 부담. 전 소유자 갑은 면한다. 하지만 이제 예외 기억. 대항력 있는 주택 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종료됐어요. 자, 그런데 그 후 임차주택이 양도됐나 봐. 읽으면서 상황을 파악을 해야 돼. 아하, 기간 끝났는데 그 후 주택이 갑이 병한테 팔았구나. 자, 임차인은 이 주택이 팔린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의제기하겠어? 갑한테 전화하겠지. 이의제기를 해서 갑에게서 병으로 넘어가는 승계되는 이 임대차 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나 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지문 하나예요. 이의제기에서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 즉 승계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의제기하면 벗어나니까. 따라서 이의제기를 하면 양도인 갑의 임차인 을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원래는 면하니까 소멸해야 돼요. 원칙은. 갑은 소멸해. 하지만 이의제기하면 소멸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갑이 을한테
전세금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82 문구 그대로 나오니까 하면 돼요. 오케이. 이제 발생 시기가요. 2번에 1번 기초죠. 별 3개. 대항력은 언제 발생하느냐. 인도 및 주민등록을 꽂은 다음 날 오전 0시 가장 기초예요. 다음 날 오전 0시. 오케이. 자, 오른쪽 저당권자의 관계. 이제 이게 완결짜리 판례죠. 워낙 중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이미 했고. 자, 일단 이건 뭐 중요하지 않아. 동남 1번은 법 조문이에요. 임차주택에 대해 경매가 행해졌어요. 자, 내가 1년쯤 살고 있는데 주인이 담보대출을 못 갚아서 경매로 날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법 조문이에요. 그대로 나와요. 경매가 행해지면 임차권은 경락으로, 즉 경매로 일단 소멸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소멸해요. 다만 내가 선바다. 선바는 소멸하지 않아요. 선바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그 선바예요.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은 선바, 당연히 대항력이 있어야겠죠. 선바, 최선순위 선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용저죠. 선바죠. 선바는 경매로 날아가도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보증금 아직 전부 못 받은 이 선순위 전제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대로 나오니까 선순위가 없어도 맞는 지문을 해야 돼요. 아, 선바구나 이렇게. 자, 이제 3번 왕별이죠. 3번 봐요. 자, 흑판 봐요. 이게 한 문제짜리 사례 문제로 나와요. 자, 을이 갑 아파트에 세 들어갑니다. 계약 기간은 2년, 전세금은 3억, 보증금 3억에 기간은 2년 해서 세 들어가요. 임차, 인도 및 주민등록 꽂았어요. 자, 대항력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사 들어갈 때 선순위 1번 은행 저당권자가 있었어요. 저당권이 있는 아파트에 내가 세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예채권이 갑한테 담보대출한 게 1억이에요. 1억. 그러면 내가 저당권이 이미 있는 집에 세 들어갈 때는 모든 세입자 이 법률 상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이제 중개사 하실 때 잘 설명해야 돼요. 실무에서 가장 많이 부딪힌 게 이거예요. 선생님, 중개사 말이요. 선생님, 이미 저당권이 박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주인이 담보대출을 못 갚아서 은행이 경매로 날려버리면 선생님은 중간에 이사 가야 돼요. 분명히 말해줘야 돼요. 저용이죠. 저용. 나는 이미 후빠져. 용저가 아니죠. 나는 이미 밀렸어. 후순이야. 후순위. 후순위니까 누군가 경매로 날려버리면 후빠니까 소멸. 후빠니까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사안은 한 놈이 더 나와. 내가 세 들어간 후 주인이 또 담보대출을 일으켜요. 그래서 2번 은행, 2번 저당권자가 또 태어난다는 얘기지. 그러면 저가 나오면 항상 2번이 경매치게 돼 있어요. 2번이 칩니다. 왜? 대부분 판례가 이거라. 출제위원은 대부분 판례 못 받고 사례를 절대 못 받고요. 그래서 항상 나오면 저고 항상 2번이 경매 신청했다 그러기 나와요. 그러면 나는 일단 확정일자까지 박았다고 할게요. 우선 변제 배당받아야 되니까. 나는 인도 및 주민등록, 대항력 것도 갖췄고 계약서에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같은 날짜 주민센터에서 쫙 박았어. 그럼 나는 대항력도 취득했고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도 취득했어요. 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은 경매 매각대금에서 내 후순위는 제낄 수 있는 힘이에요. 선순위는 못 제껴. 순서대로 배당받을 수 있는 힘이에요. 나는 대항력도 있고 보증금 우선 변제권도 갖추고 있는 임차인이에요. 자, 그런데 2번이 경매 쳐서 경매로 날아가요. 자, 이놈 2번 채권도 1억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경락인이 얼마에 낙찰받았느냐? 5억에 낙찰받았다. 아니야. 4억이라 해야 돼. 현실감 있게. 4억에 낙찰된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용저 이렇게 외우시고 나는 후빠
후빠니까 경매 날아가면 후빠니까 소멸. 후빠니까 나는 경락인에게 들이댈 수 없다. 이미 얘기했죠. 나는 후빠 소멸 대항할 수 없어요. 즉 경락인이 어이 방패 하면 중간에 이사 가야 돼. 이미 이사를 각오하고 들어와야 돼요. 대신 좋아. 요즘 뭐 저당권 안 박힌 아파트가 어디 있어. 좋아. 중간에 이사는 갈 거야. 대신 내 보증금만큼은 챙겨가야지. 그러니까 이사 들어갈 때 엄청나게 머리 써야 돼요. 현 아파트 값이 얼마고 1번 채권이 얼마고 나중에 아파트 값이 얼마나 떨어질까. 아 경락대금은 더 떨어질 건데 과연 1번이 먼저 가져가고 내 남은 3억이 남을까. 이거 계산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전세금이 시가에 막 80% 90% 되면 위험하다는 얘기야. 왜? 나중에 아파트 값이 떨어지면 경락대금 더 떨어질 거고 그러면 부족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 계산은 다 해야 돼요. 역시나 날라갔어. 자, 배당이 이제 배당. 이 낙찰대금 4억에서 먼저 1번이 가져가. 1번이. 1번 저당권자가 임차인에는 우선 배당받습니다. 순서대로 배당받아. 자, 1억 가져갑니다. 그 다음 아이고 4억에서는 다행이네 3억 남았죠. 내가 3억 배당받는 거예요. 그러면 경매치인 2번 은행은 한 푼도 없다. 한 푼도 없다. 후순위를 제껴버려요. 저당권자도 제껴버려. 이게 보증금 우선 변제권의 의미죠. 선순위는 못 제껴. 배당은 항상 순서대로. 만약에 여기서 사람이 5놈 나와요. 임대인 갑, 임차인 을, 1번 저당권자 병, 2번 저당권자 순서로 나올 거니까 정. 그러면 갑을 병, 정, 경락인 무로 나와요. 한자로 나오니까. 그래서 일단 중심 딱 잡아. 갑을 배치시키고 선순위 병 적고 병 밑에 정 적고 경락인 무 적고 갑을 병정 무 5사람 배치하고 임차인의 무조건 권리자의 동그라미 하고 사례 문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이제 대항이 나오니까 나는 후빠니까 경매로 소멸, 후빠니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지문에 임차인은 이 경우 경락인한테 주택인도 해야 된다 하면 맞는 지문. 넘겨줘야지 이사 가야 되니까. 그 다음 배당은 순서대로. 병이 을보다 우선 배당. 을이 정보다 우선 배당. 이렇게 해야 맞는 지문. 근데 우리 시험은 꼭 장난치지. 정이 저당권자이기 때문에 임차인 을에 우선해서 변제받는다. X. 주택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 취득했기 때문에 1번 병보다 더 먼저 우선 변제받는다. X. 하극상 일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변제, 배당은 순서대로. 그러면 맞는 지문이고 밑에 놈이 우선해서 배당받는다. 그러면 무조건 X 지문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한 문제짜리 사례 문제로 나오고 문제를 읽으면 복잡해요. 문제가 6줄이야. 6줄. 사람 나오고 몇 월 며칠 날 세 줬고 저당권이 있었고 그 후에 또 저당권자 태어났고 돈 안 갚으니까 경매 쳤고 누가 낙찰을 받았고 6줄. 겁먹지 마요. 이것만 사람만 배치시키면 문제 다 풀어. 진짜. 응? 겁먹지 마. 이번 사례 그 특강에서 그 문제 훈련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딱 훈련하면 무조건 맞죠. 난이도 상을. 자, 여기서 하나 더 해야 돼. 나는 후빠니까 경락인에게 대항을 못 해요. 그러면 지문 하나. 경락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느냐 승계하지 않느냐. 경락인은 이 케이스에서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이렇게 끝나야 돼요. 왜 그러느냐. 내가 대항할 수 있을 때 승계하는 거야. 아까 내가 들이댈 때 주인이 승계한다겠죠. 대항할 수 있을 때 양수인은 지위를 승계한다. 이렇게 같이 긍정으로 끝나. 내 주인이 바뀌니까 병으로. 근데 내가 대항할 수 없으면 나는 이사 가야 되고 이 사람이 경락이 내 새 주인이 되지 않지. 그래서 대항할 수 있을 때 승계한다. 대항할 수 없으면 이놈은 경락이는 임대인 갑의 지위를 승계하지 같이 부정으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후빠 대항할 수 없어 승계하지 않아. 이렇게 외우는 거야. 후빠니까 대항할 수 없어 승계하지 않아. 대항할 수 없어 승계하지 않아. 대항하면 승계하는 거지. 내 주인이 갑에서 병으로 바뀌니까. 그래서 항상 민법은 논리 과목이죠. 이렇게 같이 가요. 같이 없으면 계속 없어. 그래서 요거까지 나와요. 여기까지. 배당은 순서대로. 배당은 그러면 난이도상 한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3번
1번 저당권. 그 다음 내가 세 들어간 대학력 갖춘 임차인. 그 후 또 2번 저당권이 태어났죠. 자, 저 동그라미, 임 동그라미, 저 동그라미. 그럼 빨리 저용저 사례 문제구나. 감을 딱 잡으시고 항상 2번 저당권자가 경매쳐요. 2번 저당권자가. 그러면 빨리 나는 후빠니까 소멸, 후빠니까 경락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로 끝내야 돼. 경락인 무한테는 무조건 임차인은 대항할 수 없다. 주택 인도하고 이사가라 이런 말은 맞는 지문이에요. 대항할 수 있다. 병한테 안 병이래. 경락인에게 을이 뭔가 할 수 있다. 무조건 X 지문이야. 경락인에게 그런 아무것도 못해. 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 아무것도 못해. 대항할 수 없어요. 자, 기억 별 3개. 이 경우 경매 매수인이 누구예요? 경매 매수인은 경락인이에요. 경매 절차 매수인 경락인은 임대인 지위를 대항할 수 없으니까 승계하지 않는다. 가치 부정으로 승계하지 않아. 왼쪽 내용의 1번 봐봐요. 주택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죠. 이때는 대항할 수 있을 때야. 대항할 수 있으면 병은 지위 승계하는 거고 대항할 수 없으면 승계하지 않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간단히 처리해버려요. 간단히. 오케이. 자, 그런데 4번까지 해버려. 4번 별 3개. 이때 매각 대금 완납 전에, 즉 경매 끝나기 전에 선순위 저당권이 어떤 사유로 소멸했대. 봐봐요. 나보다 선순위 1번이 어떤 사유로 날라갔대. 그러면 느낌이 와야 돼. 내 선순위가 없어진 거야. 그럼 내가 2번 타자했는데 순위 승진해요. 그래서 선순위가 사라지면 내가 최선바가 된 거지. 그래서 최선바니까 이제는 소멸하지 않을 거고 이제는 들이댈 수 있다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말이 또 선순위 저당권이 어떤 사유로 소멸하면 나는 그동안 후빠했는데 이제 선바로 가는 거야. 따라서 임차권은 선바 내야 돼. 나는 이제 내가 선바가 됐구나. 따라서 훈련한 대로 선바니까 소멸하지 않아요. 선바니까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제는 있다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할 수 있어. 오케이. 자, 이제 보증금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자, 봐요. 이 법 조문부터 4번 나왔어. 4번. 이거 그대로 외워야 돼요. 법 조문이 그대로 나와. 말이 많이 어렵죠. 자, 주택 임차인이 드디어 기간이 끝났어. 보증금 3억을 주인한테 받고 이사를 가야 되는데 요즘 보증금을 못 돌려줘요. 못 돌려줘. 그 보증금이 확 떨어져 버렸잖아. 그래서 세세히 기존 4억이었는데 3억이야. 그러면 차액 1억을 메꿔줘야 되는데 못 메꿔주죠. 그런 일이 요즘 발생하죠. 자, 역시 보증금을 못 받았어. 그러면 항상 보증금 반환 채권자예요. 채권자는 자기 보증금 반환 채무자가 돈을 못 주면 채무자 이 재산에 강제 집행 들어가는 거예요. 강제 집행이 경매쳐서 경매 대가에서 내 돈 받을 돈을 배당받는 거예요. 자, 임차인은 경매권이 없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마지막 보루 전세권자에게 있는 경매권을 안 줬어요. 주택임차인에게 경매권까지 주면 우리 국민의 절반이 또 임대인이잖아요. 임대인들이 국회를 폭파시켜버린다 해가지고 주택임대차법 마지막 보루 경매권 안 줬어. 경매권이 있으면 되게 편하거든요. 집주인은 완전 안 좋아요. 그래서 전세권이 없는 거예요. 이놈의 경매권 때문에. 경매권이 무슨 얘기냐. 전세금 안 주면 바로 경매로 날아가 버려요. 법원에서 경매 시작됩니다. 바로 편지 받아버려. 하지만 경매권이 없기 때문에 임차인은 고생해야 돼요. 경매를 치려면 소송을 걸어야 되고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걸고 무조건 이기겠지. 승소 판결을 받아야지 이 판결문이 있어야 경매를 시작해 줘요. 이걸 집행권원이라고, 강제 집행권원. 그래서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걸어서 확정 판결을 받고 이 판결문 가지고 경매를 신청해요. 자, 그러면 임대차는 보증금 주고 목적물 주고 쌍무계약이에요. 우리 민사집행법은 경매 칠 때 쌍무계약은 자기 반대채무 이행 제공을 해줘야 경매를 시작해줘요, 법원이. 그러면 주택에도 똑같이 작동시키면 의뢰 반대채무는 보증금 주고 목적물 주고 목적물을 인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경매를 시작해줘. 민사집행법 원래 규정에 따르면.
그러면 주택에도 그 민사집행법 규정을 작동시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주택을 인도 키 넘겨줘야 경매가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큰일 나요. 인도 대항요건 상실한 순간 나 지금 보증금 땡기려고 고생하고 있는데 보증금 우선 변제권이 날아가 버려. 중간에 빼면 안 되니까 대항력도 상실 보증금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권 다 날아가 버려. 그래서 주임법은 특별 규정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임법에서는 경매 신청할 때 민사집행법 규정과 다르게 반대 채무이행, 이 반대 채무가 주택 인도하는 거예요. 반대 채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강제 집행의 개시, 이게 경매 개시예요. 강제 집행이 경매니까 집행, 경매 시작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경매 시작 요건으로 하진다. 그 얘기는 인도 주택 넘겨주지 않아도 경매 시작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문 그대로 나니까 그대로 외워야 돼요. 주택 임차인이 확정 판결에 의해서 경매 신청하는 경우 이걸 외워야 돼. 반대 채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부정으로 끝나야 돼. 집행 개시가 경매 시작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즉 주택 넘겨주지 않아도 경매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자, 경매 신청할 때는 인도하지 않아도 돼. 하지만 이제 경매 신청해서 경매가 시작됐어. 경매가 다 끝났어. 낙찰자가 내 보증금 충분하게 5억에 낙찰 받았어. 그러면 이제 나는 순서에 따라 배당받을 텐데 법원으로부터 경매 매각 대금에서 내 보증금을 법원으로부터 받으려면 이제는 키 넘겨줘야 돼요. 경락인한테, 세소유자. 그래서 경매 칠 때는 인도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제는 보증금을 경매 매각 대금, 환가 대금에서 보증금 받으려면 이제는 키 넘겨주고 오세요. 그게 법 조문이에요. 그게 동그라미 1번이 별 3개죠. 1번이 훨씬 잘 나와요.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았어. 그래서 보증금 주세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걸었고 주인을 상대로 바로 경매 못 쳐요. 소송 걸어서 이 판결문 가지고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자 여기를 외우란 얘기요. 경매 신청 시 반대 채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맞는 지문이고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한다. 그럼 X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외우고. 자 2번 임차인이 이제 경매 다 끝났죠. 경매 매각 대금에서 지 보증금을 법원으로부터 수령받기 위해서는 이제는 주택을 양수인 경락인이겠죠. 경락인에게 인도해라. 그래서 경매 칠 때는 인도하지 않아도 되지만 경매 다 끝나서 보증금 법원에서 받을 때는 키 넘겨주고 와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외워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보증금 이제 우선 변제권하고 있어요. 내 보증금을 후순위를 제끼고 경매 대가에서 땡길 수 있는 힘, 이게 바로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이죠. 우리 저당권자 지채권 우선 변제권이 있을 거고 전세권자도 전세금 채권의 우선 변제권이 있죠. 주택 임차인에게도 이 보증금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선 변제 후순위를 제끼고 경매 대가에서 내 보증금을 땡길 수 있는 힘인데 이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려면 이 요건을 갖춰야 돼요. 첫 번째, 대항요건 갖춰야지.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박아야 되고 하나 더 해야 돼. 내 임대차 계약서에 주민센터 가서 확정일자 도장 꽝 박아야 돼요. 확정일자까지. 이게 바로 보증금 우선 변제권 취득 요건이에요.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춘 때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용저 이 우선 변제권을 취득했을 때 이제 후순위를 제낄 수 있는 힘이 이제 생긴 거예요. 대항력만 갖췄다. 우선 변제권은 없는 거예요. 확정일자 박아야 돼요. 그래서 이 우선 변제 요건을 외우셔야지. 자, 이게 요건이죠. 동그라미 1번 별 3개죠. 가장 기초예요. 대항요건 플러스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박아야 임차주택이 경매로 날아간 경우 그 경매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의 우선 변제, 후순위 권리자를 제껴. 선순위는 못 제껴요. 그래서 후순위를 제끼고 후순위보다 지보증금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대항요건 확정일자, 이게 보증금 우선 변제 요건이다. 자, 발생 시기 우선 변제권은 그럼 언제 발생 취득하느냐? 대항요건 확정일자를 모두 두 가지, 항상 요건이 두 개면 두 개 다 갖췄을 때, 그러면 순서가 있을 수 있죠. 기억,
확정일자를 먼저 박았어. 인도 및 주민등록을 나중에 갖췄지. 이 얘기를 확정일자가 인도 주민등록 날짜보다 전이죠. 그러면 나중을 봐야 돼. 나중이 인도 및 주민등록이 나중이죠. 그러면 나중이 인도 및 주민등록이면 그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 우선변제권이 취득되는 거예요. 인도 및 주민등록 무조건 그 다음 날 오전 0시니까 그 다음 날로 놔야 되고, 자, 너는 이제 반대예요. 내가 먼저 인도 및 주민등록 꽂았어. 그 후 열흘 후 확정일자를 갖췄다면 이제 모두 갖췄죠? 그러면 나중이 확정일자면 바로 그날이에요. 바로 그날. 확정일자 박은 그날. 어렵지 않죠? 인도 및 주민등록이 나오면 무조건 다음 날이야. 다음 날 오전 0시.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 내용에서 일단 이 두 개만 하는 거예요. 내 보증금을 경매 대가에서 땡기는 거예요. 경매 대가에서 땡기는 거지. 주인이 팔았어. 매매 대금에서 우선 변제권 이딴 말 없어요. 응? 매매 대금에 대한 우선 변제 그딴 말 없어. 우선 변제권 어디서만 나오는 말이다? 경매. 경매 매각 대금에서 후순위를 제끼고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걸, 이게 우선 변제권이에요. 그러면 주택이 아까 경매로 저용도 날라갔어. 내 보증금은 땡겨야 돼. 소송이 걸렸다고 연락이 왔죠. 알아서 잘 배당해 주겠지. 나 주민등록 꽂았고 했으니까. 알아서 잘 안 해줘요, 법원은. 우리나라 법원은 친절하다, 친절하지 않다. 친절하지 않아요. 배당 요구해야 돼. 그래서 경매법원에 저 주택 임차인 대항력과 확정일자 다 박았어요. 저한테 배당해 주세요. 배당 요구를 해줘야 배당 요구 해줍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 채권이다 뭐 이딴 말로 나와요. 자, 배당 요구 해라. 언제까지? 당연히 배당 요구 마지막 날 전에까지 해야겠죠. 자, 배당 요구를 해라 이렇게 오시면 되고, 더 중요한 게 이거죠. 주택이 아닌 주택 밑에 있는 토지만 경매로 날라갔어. 우리는 토지 건물이 별개 부동산이죠. 하나씩 날라가도 되는 거예요. 토지만 경매로 날라가도 우리 주택 임차인을 위해서 대법원 판례 이 토지 매각 대금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설사 중간에 토지 건물이 같았다가 중간에 토지만 팔았어. 토지 건물 소유자가 설사 달라져도 남의 땅이어도 주인 땅 아닌 땅이 경매로 날아가도 상관없어요. 주택 임차인을 위해서 되게 잘 나와요. 토지만 경매로 날아가도 주택 아닌 토지 매각 대금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다 받을 수 있다. 이게 되게 잘 나와요. 자, 동그라미 1번. 주택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이 지 보증금을 후순위 제껴서 우선 배당받으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집행법원, 경매법원에 배당 요구 마지막 날 전까지 배당 요구를 해라. 자, 2번하고 기억이 별 3개죠. 2번하고 기억. 내가 임대차 세 들어갈 때 임대차 성립시 그 말이에요. 내가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내가 세 사는 이 임차주택과 그 밑에 있는 토지가 임대인 갑소유였어. 자, 나 대항력과 줬고 확정일자도 박았어. 그럼 보증금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얘기죠. 임차인은 주택 아닌 대지만 경매로 날아가더라도 이 대지 매각 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무조건 잘 나와요. 기억, 설사 중간 임대차 내가 세 들어갈 때는 주인 땅이었던 토지가 중간에 딴 놈한테 주인이 땅만 팔았어. 그래서 주택 토지 소유가 설사 달라졌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결론은 똑같아요. 소유자가 중간에 달라졌든 대지 매각 대금 나오면 무조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통일시키면 돼요. 있다. 오케이. 자, 보증금 중 일정액 최우선 변제권. 이건 뭐냐? 자, 봐봐요. 보증금 중 일정액 이렇게 나오거나 최우선 변제권 이렇게 나오거나 소액 임차인 이렇게 나오거나 소액 보증금 이렇게 나와요. 단어가 다 여러 가지 단어가 있어. 보증금 중 일정액 최우선 변제권, 소액 임차인, 소액 보증금 다 같은 동네 이 동네요. 자, 내가 세 들어갈 때 저당권자, 채권이 1억이 있는 저당권자가 있는 아파트에 내가 세 들어갔어. 내 보증금 1억이었어요. 자, 경매로 날라갔어. 낙찰대금이
1억밖에 안 나왔어. 아이쿠 큰일 났구나. 선순위가 먼저 배당받아가요. 남은 금액이 한 푼도 없구나. 내 보증금 한 푼도 못 받아요. 길거리에 그냥 나왔는 거지. 이런 길거리에 나왔는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강제적으로 은행한테 너 양보해. 얼마? 현재 서울 기준 5,500만 원. 그래서 보증금 중 서울 기준 5,500만 원만큼은 선순위 째끼고 가장 먼저 최우선으로 배당해줘요. 이게 바로 최우선 변제권이에요. 그래서 선순위까지 모든 담보물까지 다 짓게요. 이게 영순위라고 하죠. 이게 소액보증금, 소액임차. 요건에 해당돼야 돼. 서울 기준 전세금이 1억 6,500 이하여야 돼요. 자, 올 초에 바뀌었죠. 전에 1억 5천, 5천이었는데 법을 왜 이딴 식으로 바꾸지? 왜 힘들게 500단위로 바뀌어? 그냥 1억 7천, 6천 좀 해주지. 우리를 힘들게. 500단위는 되게 안 해오죠. 여러분들은 중개사법에서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응? 이거 하나만 몰라도 500단위로 법을 개정해야죠. 수험생을 힘들게 하고 있어. 민법은 나온 적 없어요. 이 숫자 한 번도 나온 적 없어. 내가 설명 편의를 위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1억 중에서 5,500만 원만큼은 무조건 이 요건에 해당되는 1억 6,500 이하 전세 사는 사람은 무조건 선순위 배당 먼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금액 4,500 재단권자 가져. 이게 바로 최소한의 길거리 나앉기 방지 장치.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한 최우선 변제. 자, 중요한 것은 내가 세 살 때 소액 보증금 요건에 해당돼서 5천만 땡길 수 있어. 서울 기준 요건을 갖춰야겠죠. 그러면 가급적 모든 우리 서민들에게 가급적 5,500만 원 챙겨줘야 돼. 그래서 이 최우선 변제 취득 요건은 강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으로만 요구를 해야 돼. 그래서 최우선 변제 요건. 경매 시작합니다. 등기하기 전까지는 당신 대항 요건은 그래도 갖춰놔야 돼요. 대항 요건.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을 꼽아놓으면 최우선 변제권 주는 거예요. 시점 제한이 있어.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정확한 말은 경매 시작합니다.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들어가요.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줄여서 경매등기 전에는 대항요건 갖춰야 돼. 왜 그러느냐? 경매가 시작되면 주인이 부랴부랴 짜가 세입자를 넣어요. 5,500만 원 지가 챙기려고. 그래서 친척한테 부탁해. 야, 너 빨리 주민등록 꽂아. 세간살이 좀 갖다 은행 위에 실사 나오거든. 세간살이 갖다 놔. 그 마치 산 것처럼. 그래서 시점을 최소한 경매 등기 전에 갖춰 있으면 실제 세입자고, 경매 시작된 후 세입자가 들어왔다. 그건 짜가일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기 제한을 두는 거예요. 경매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춰라 외우시고, 대항요건을 갖추면 되지 임대차 계약세 확정일자까지는 갖출 필요 없어요. 그래서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 요건이지 최우선 변제 요건은 아니라는 거. 이게 계속 나와.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최우선 변제권 취득한다. X. 이것만 외우면 돼요. 최우선 변제는. 그게 요건이죠. 자, 1번. 경매, 등기 동그라미. 이것도 장난쳐요. 등기 반드시 있어야 돼.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줄여서 경매, 등기만 읽어도 돼요. 등기란 말이 반드시 있어야 돼. 경매,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췄다면 주택이 경매로 날아갔을 때 이 경매 환가대금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 즉 5,500만 원만큼은 다른 모든, 그 말이 숨어져 있어요. 선순위 포함한 다른 모든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권리. 이게 최우선 변제권이에요. 가장 먼저. 이와 같이 대항요건만 갖추면 되는 거지 대항요건 이외에 확정일자까지 갖출 필요는 없다. 그래서 1번 기억이 별 3개인 거죠. 확정일자까지는 갖출 필요 없다. 정확히 외우시고. 자, 오른쪽 내용은 대법원 판례 별로 그렇게까지 안 중요해요.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은 이제 10분간 쉬었다 합니다.